일단은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이유 이 발표 선포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돼요. 그 내용을 딱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부로 압박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탄핵을 갖다가 무려 20명을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예산안을 감축해라 했다든지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인 건 맞죠. 예. 그걸 비판하면 돼요. 그거 비판하면 되고 이런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이 계엄으로 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계엄령을 언제 내릴 수 있냐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그런 비상사태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비상사태일지 몰라도 또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는 비상사태일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걸 비상사태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협의 성명대로 반박할 가치도 못 느낀 그런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그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북한에서 뭐 도발을 했다거나 이럴 때 군사력을 동원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가지고 경찰력 가지고 통제 자체가 안 되거나 이럴 때 한해서 했는데 그런 사태가 있었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 쳐들어왔나요? 아니 우리한테 도발을 했나? 그런 사태 없었죠. 그다음에 시위가 뭐 민주당에서 시위한들 뭐 기껏 뭐예요. 이번에 9,000명인가 7,000명인가 얼마 안 모였더라고요. 만명 안팎입니다. 만명 안팎 모여는 네. 건데 그런 건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 계엄 선포를 갖다 누가 권고하게 되어 있냐면은 국방부 장관이 권고하게 되어 있는 건 이건 바로 뭐냐 외부에서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내부의 치안이 무너졌을 때는 그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할 수 있게끔 이게 바로 그런 문제인데 이 두 가지 점에서 볼 때는 뜬금없거든요. 그냥 평화로운 밤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들쑤셔 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황당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요건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자, 이 과정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낮에는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공주 지역을 방문해서 전동시장을 방문해서 이른바 DJ 윤도 했고 저녁 시간까지도 이를 감지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뭐 일각에서는 낮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음모론으로 대통령을 분석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녁 시간에 대략 교수님 생각하실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병력들 있지 않습니까? 동원한 그러니까요. 병력들 2일부터 출동되기 시켰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계획은 있었다라는 거고 예. 그 공주 뉴스를 내가 딱 보다 조금 딱 튄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 공주 지역에서 상인들 만날 때 갑자기 예.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저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 말이지? 요번에 또 그 성명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믿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믿어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딱 튀었는데 이게 뭔 얘기지 하고 그냥 그때 넘겼죠. 감지하셨군요. 그냥 뭐 감지까지는 아니고 여기에 좀 튄다라는 느낌은 있고 그때 예. 그냥 넘기지 뭐 설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넘겼는데 그게 또 한번 반복되는 걸 보고 마침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이게 그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요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 요건 자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요건이 되든 안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건 국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판단해서 요건이 안 된다고 해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합법적인 것이 굴레안은 들어와 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뭐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너무나 명확한데 사실 내후 외환 전시 사변 이런 것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예. 그 어떤 뭐 군사적 위협이나 그 어떤 그 뭡니까 공공 질서의 뭐 위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때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발동할 요건이 되느냐, 요건을 갖췄느냐, 여기서 한번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돼요.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그런가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절차 문제는 처음에 이제 지적됐던 게 뭐가 지적됐냐면 국무회의는 거친 거냐. 근데 결국 이제 국무회의는 거친 걸로 나오더라고요. 거쳤습니다. 국무회의는 거쳤는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나중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자리에서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반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무회의가 거기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심의만 하는 거야.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반대했는데 대통령 혼자서 밀고 나가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건의했는가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암고 하나 선배고 하나는 후배인가? 김용현, 그 다음에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이 사안은 저기 건 아니에요. 그 행안부 장관은 아니고 김영원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일정 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기차 타고 올라온 거예요. 국무회의 그거 하느라고. 그라고 한다면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 지방 일정을 안 잡았겠죠. 그러니까 비행기까지 다 끊어놓고 비행기표 취소하고 기차 타고 올라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의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 사안이 뭐냐면은 이게 북계의 위협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국방부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건의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밝혀줘야겠죠. 국무위원 중에서 누가 여기서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또 확실한 거는 김용현이 건의를 했고 국무위원 대다수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 밀고 나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이 대목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는 민주당이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을 때 다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2024년에 살고 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제기했던 시나리오가 김용현 장관이 충암 라인으로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말도 안 되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민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때도 괴담 퍼뜨리지 말라. 선동하지 말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럼 왜냐면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냄새를 맡은 거야. 요번에 보니까 충암고 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괴담이었는데 괴담이 이제 실화가 돼버렸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들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들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까고 보니까. 예.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상정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괴담이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했던 거고. 심지어는 누굽니까?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도 인사청문회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을 맞습니다. 거고 군도 안 따를 거고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거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고성까지 지르면서 아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분들 충암고 라인인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이 여인성인가? 여인영인가? 충암 라인입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 이게 이제 보통 계엄령을 때릴 때 보통 동원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갖다가 같은 거 라인으로 했을 때 그게 좀 이상하다고 싶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한 거죠. 야,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실제 어제 보도에서는 국회 쪽으로 수방사 버스가 왔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방사는 거기는 수도 방위사령부기 때문에 그건 항상 뭘 하든 간에 하여튼 대통령이 뭘 하든 간에 쿠데타라고는 뭘 하든 간에 항상 먼저 장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뭘 하든 간에 걔들이 투입이 되거든. 대항군으로 투입되든 아니면 쿠데타를 도와주든 간에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방사를 좀 깔아놓은 것 같고 그 근거가 두 개였는데 이 특정 라인이 그때 이제 추미애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노할 사람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군대 하나에 비슷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견제가 안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고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김용현 국방장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곽진우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 사람들이 그때 만났대요. 용산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 출입한 흔적을 안 남겼다 그러거든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3월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런 가능성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현실화가 딱 돼버린 거죠. 그리고 법적인 게 이제 하나가 좀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겠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남은 게 뭐냐면은.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중에 뭐가 나오냐면 뭐 정당 단체 뭐 등등등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계엄법이 일단은 발령이 되면은 일단은 국회에다 즉시 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봐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에서 거기서 승인 안 하면 이제 해제를 할 거 아닙니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의원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군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보통 쿠데타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방송사 어디 정부 기관 이런 데 투입하는데 유일하게 투입된 게 280명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도대체 뭐 하려고 했느냐.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냐면은 실제는 그 의원들 중에서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는 군과 그다음에 군과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의 기능을 갖다 못하게 막은 거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내가 볼 때는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건 인용돼요. 내가 볼 때 100% 인용됩니다. 이건 100% 인용됩니다. 이런 걸 사실은 탄핵 사유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만들어서 안겨준 거예요. 이렇게 민주당한테. 준 거죠. 이제는 날 탄핵해 주세요라고 만들어 준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까지는 없었던 탄핵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죠. 이걸로 생겨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이에요. 이 대목이 그래서 제일 궁금합니다. 교수님. 왜 이 시점에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는 비상계엄령 선포를 왜 했을까? 그걸 모르죠. 그것도 가장 법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하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일까요? 제가 계속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일단은 처음에 대통령실 딱 구성됐을 때 내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실 구성이 굉장히 이상하다. 그다음에 작년 3월부터 3.1절 축사부터 8.15 축사. 그렇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됐던 게 굉장히 반국가 세력. 굉장히 위험하다를 계속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경화되고 이게 하나의 가설은 이분이 이제 굉장히 우경화되고 완전 이념화가 돼버려 가지고 일종의 이제 정치적 광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는 게 유튜브를 보거든요. 고성국 TV니 아니면 또 누구야 또 있잖아요. 뭐 신의 한수인가 신의식인가 뭐 이런 애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성국 같은 사람은 또 이제 KBS인가 어디도 방송 하나 주고 말이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가 나와 공식으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젠다를 만드는 걸 받아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몇 차례 겪다 보니까 이거 맨날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갇힌 것 같고 의사 결정 구조도 이걸 딱 보면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딱 보니까 대통령실도 몰랐던 거예요. 대통령실 사람들도 몰랐고 내각에서도 몰랐고 내각에서도 다 대응하고 당에서도 몰랐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누구랑 결정했을까? 어떤 서클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종 하나회 같은 비슷한 서클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의 강경한 드라이브, 잘못된 드라이브들을 계속 몰고 왔던 거죠. 그게 충원과 라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안에 갇혀버리다 보니까 모종의 종말론적인 그 심정에 빠져가지고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얘기하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약간 음모론스러운데 명태균 관련해서 뭐가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명태균이 혹시 황금폰을 넘긴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걸 뒤엎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큰 사고를 친 게 아니냐. 이거를 이제 이준석이 얘기하는 건데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갑자기 왜 저러지? 이게 좀 설명이 안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아무리 미쳤다 치더라도 이것이 갖고 올 후과는 알고 있고 김영현 같은 경우도 알잖아요. 그걸 군이 움직여주겠느냐? 실제로 군 안 움직였거든요. 이번에. 안 움직였습니다. 군에서도 뭐 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번에 딱 투입된 걸 또 보니까 실탄 없이 투입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지금 나오는 건 실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그다음에 얘들도 또 뭐 해야 될지 모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할 생각이었으면 쫙 전격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딱 봉쇄하고 그러니까 경찰력 동원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든지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공수특전단인데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여튼 준비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태 속에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사고를 쳤을까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하여튼 굉장히 쫓기는 게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이제 명태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홧김에 저지른 게 아닌가 그냥. 홧김에요? 그렇잖아요. 뭐 보니까 저쪽 야당에선 계속 탄핵을 하지 20명 탄핵을 하지 뭐 예산 깎지 그다음에 뭡니까 감사원장까지 날려버리지 뭐 등등등등등등 했는데다가 당을 딱 보니까 저 한동훈이고 뭐고 또 난리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났던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홧김에 저지른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 국민들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 혼자 살고 계신다.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 이거는 요번 사태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과연 이분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해도 되는가, 유지할 만한 상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을 갖다 던져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예. 이게 이래도 되는가 싶은. 교수님, 2024년에 대한민국의 국가 규모, 국민들의 민도로 생각한다면 비상계엄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까? 왜냐고요? 한덕수 총리도 몰랐다. 정진석 실장도 몰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TV 보고 알았다. 한동훈 대표도 미리는 몰랐을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교수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그럼 누가 결정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결정했냐라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몰라. 대통령실도 몰라. 지금 내각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어. 거기다 당도 몰라. 교수님 매우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일각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사람은 아니겠죠. 기묘.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거 가지고 그거 하나 특검법 하나 더 풀려고 이걸 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매우 빨리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행이었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번에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제일 기민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예. 침착하게 했고, 그다음에 좀 명확한 태도를 취한 게 조국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오히려 조금 티미하게 했어요, 약간. 이렇게 이재명답지 않게 이런 기회 굉장히 잘 낚아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딱 올린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딱 올려가지고 이것은 위헌적이다. 딱 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가지고 계엄 해제 의결하겠다라고 했고 자기 그 의원들 끌고 본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표결까지 해서 만장일치가 나오게끔 했고 그다음에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군과 경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명령에 그 불법한 명령에 따르지 말아라. 그러다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제부터 당신들이 만약에 그 명령에 따르게 되면 당신들이 내란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딱 하고 딱 필요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냈어요. 그건 평가하는 거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계를 보인 부분은 뭐냐면은 18명밖에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추경호가 틀어버린 거야 또.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교수님. 그래도 국회의원의 집은 국회이고 비상사태에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이 상리라고 순리라고 상식이라고 생각할 텐데 당사를 간 것도 모자라서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국회 안에 있었어요. 네? 국회 안에 있었어요.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는데 거기 5명인가 6명의 의원하고 같이 있었는데 안 간 거야 표결에. 잠깐만요. 50여 명이 당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50명은 당사에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안쪽 있죠. 국회 안에 뭐 예결위원회인가 어딘가에 5명 6명인가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왜 표결에 참여 안 했느냐.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표결하라고 했는데 안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오는 대신에 뭘 했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네 그 몇 명 왔는지 세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재버린 겁니다. 이때는. 이건 딱 보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이건 여당의 문제도 아니고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민주주의라는 규리잖아요. 게임 규칙에 관한 거거든요. 이걸 지키는데 아직까지 머리를 굴리면서 결단을 못 내린 거예요. 어정쩡하는 가운데 또 당사로 모이라고 또 잘못된 메시지를 내려가지고 표결에 참여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도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표결에 참여 못하게 해서 표결에 참여를 막음으로써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내가 볼 땐 다분히 그래요. 다분히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다. 이제는 군사계엄 당시에 1979년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나라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서 저는 참 궁금해지는 것이 이건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제 전해진 일부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리고 또 말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무위원 전원이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에서도 당장 물러나라고 했건 의결을 했잖아요. 심의에 참여했잖아요.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그건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국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누구 하나라도 나 그렇다면 나 장관 못하겠습니다라고 던졌어야지 그 자리에서. 나 총리 못하겠습니다라고 던져야죠 그때. 이 사태가 벌어지면 어차피 그 장관직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딱 던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국무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대통령이. 그래서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딱 던지고 알렸어야지. 그럼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방관한 거잖아요. 반대만 하고 방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임무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당에서도 이제 세 가지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 가지 요구하는데 탈당. 대통령의 탈당과 두 번째 국무위원 사퇴, 그다음에 책임자 추궁이잖아요. 그 적어도 그러니까 국무위원의 전원 사퇴, 그다음에 전원 사표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책임자 추궁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친윤 친한 사이에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남은 건 이제 탈당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또 오늘 9시부터 또 그 논의를 계속한다 그러거든요. 의원총회에서요. 네. 이거 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같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 수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당 전체를 글로 가게 되면은 당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 지금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가 대혼란 상태입니다. 교수님, 이 상황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은 왜 그랬느냐, 왜 계엄을 건의했냐 했더니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계엄 사령관을 떠맡아서 뒤통수 맞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충암권 라인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냐면은 육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은 이제 통례상 합참의장을 시키는 게 통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육군 참모총장한테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 이분이 공사 출신이에요. 해군 아닙니까? 해군 예, 출신이 해군, 육군 출신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회사 공사가 어떤 데인지. 회사 공사는 약간 테크노크라트에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육군이 옛날부터 육사 출신들이 정치군인들이 좀 많았어요. 그 50 때부터 하여튼. 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참모총장한테 괜히 딱 하면 그쪽에서 또 안 하겠다고 칠 수도 그렇죠. 있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시킨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국방부 장관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랬어야지 그거는. 별 4개쯤 달았으면 판단력이 있잖아. 예. 나를 끌고 가라. 지금 북한이 안 쳐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군이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부분 책임이 물어질 겁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지언정. 예. 그러니까 윤리적 책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군인의 명예에 큰 상처가 간 거죠. 별까지 달았을 때는 굉장히 군인으로서 자긍심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군 생활의 마지막을 갖다 이렇게 완전히 더럽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선택인 걸. 교수님, 이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주목하는 건 물론 계엄사령관의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계엄령 포고문에 난데없이 전공의들이 48시간에 돌아오래. 이건 뭡니까? 그거 대통령이 넣은 거죠. 그것도 자기들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예. 안 된다라는 걸 야당에 반대하고 그다음 의료계도 반대하고 이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딱 국민들 저분 믿으십시오. 한번 내가 확 해가지고 처리하고 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집어넣은 거죠. 황당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예. 만약에 그때 이제 계엄사령부가 차려져가지고 포고문이만 나왔단 말이죠. 그때 그거 안 하면 체포돼요. 복귀 안 하고 군인들한테 체포되거든요. 이러니까 전공의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이게 뭐야?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의료격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국민들의 55% 정도가 의사들의 수를 늘려야 된다 동의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것마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자책골이에요, 자책골. 예.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자폭 테러야, 대국민 자폭 테러.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지난 2일부터 군은 준비하고 있었다. 뭐 포고문까지도 내용은 나왔는데 전반적인 이 진행 과정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술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의 거기서 능력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보세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만약에 군사작전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군인을 하고 있었다는 게 한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군대를 맡기면 군사작전을 했으면 뭡니까? 다 패배하는 거잖아요. 사병도 다 죽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이거 정치군인이었던 거죠. 내가 이번 봤거든요. 봤고 뭐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몇 마디 나눠봤는데 첫인상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아하. 느낌이 하여튼 안 좋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 나왔을 때 이게 백지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백지니까 정치 초짜니까 여기에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딱 얼마 지나고 딱 보니까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더라 라고 했잖아. 그때 그 그림을 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수님 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또? 가능하게 했어요 지금. 누가 움직여. 그거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자 이제 공은 여의도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야육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죠. 제출했죠. 이미 제출했고 아마 오늘 밤 자정 뭐 이때쯤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대목에서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수순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탄핵 시기는 출발한 겁니다.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일단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탄핵 시기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사유가 마련됐거든.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유가 마련됐어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탄핵에 동참할 수 있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뭐 조국이 탄핵하자고 외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하자고 외쳐도 국민들이 콧방귀도 안 꼈던 건 뭐냐? 예. 사유가 없잖아였잖아요. 근데 그 사유를 봤거든 어제 라이브로 지켜봤단 말이에요. 생중계로 사유가 생겨버렸거든요. 이건 그럼 자동적으로 출발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야당에서는 국힘 빼고는 모두가 다 좀 찬성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개혁신당 정도가 다른 야당들과는 색깔을 좀 달리하는데 개혁신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 탄핵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누구예요?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탄핵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탄핵 절차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6일이나 7일날 이제 표결하는 건데 문제라면 이제 국힘의 입장이죠. 그러니까요. 국힘의 입장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의 입장이고. 그러니까요. 한동훈의 입장이고 왜냐하면은 의결을 하게 되면 안철수 의원진 뭔가 잘못 알았는데 보통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은 다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과반수면 돼요. 150명이면 맞습니다.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3분의 2거든요. 2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명을 넘기려면은 8명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최소한 8명이 좀 필요한 건데 그중에서 안철수 됐어. 근데 7명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거기서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 봤던 계엄회의에 동참했던 18명이에요. 그렇습니다. 18명 중에서 만약에 절반이 참여한다. 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교수님 참여하는 순간 당은 거의 이제 두동강이 날 텐데.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의 입장이 이제 시험대에 드는 겁니다. 시험대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친한계 사람들도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죠. 벌써 홍준표가 딱 견제하고 나온 거예요. 홍준표가 뭐라고 견제하고 나왔느냐. 한동훈 제가 유승민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사태라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쿠데타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강해요. 근데 저쪽 사람들한테는 그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걸 기획을 딱 소환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유승민이 타고 있고 당이 두 쪽 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가 괴멸하지 않았냐? 그 일을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견제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해프닝이다라고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해프닝이라고 이제 다운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그 중요성 자체를 갖다 쭉 깔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태의 중대성 자체를 깔아 내리면서 그냥 해프닝이다. 대통령 왜 그랬어? 그 다음에 뭐라냐. 잘 수습해보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놓고서 너희도 탄핵하면 안 된다. 탄핵하면 바로 이거 밀어버릴 거야.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 친한 세력이 탄핵에 가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확실하게 두 쪽이 나는 겁니다. 두 쪽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친한 의원들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몇 가지 길들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냥 탄핵에 딱 참여해버리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탄핵에 딱 참여해버리고 요번 텀은 건너뛰는 거죠. 2027년 대선은 그렇죠. 노리지 않고 네. 2032년을 대비한다.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지금 국힘 상황을 봐요. 저거 가지고는 절대 다시 집권 못 하거든요. 재집권 못 하고 영원히 집권 못 해요. 저런 상태, 이거 상태. 그 한 텀 겨우 넘긴다 그래서 다음에 요번에 탄핵 안 하고 넘긴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 되느냐?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이거 지금 뭐까지 생긴 겁니까? 대통령 지지율 그러자나도 10% 20% 거기서 빌빌빌빌 2년 반 동안 그랬거든요. 5년 내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 뭐까지 탄핵 시도까지 했던 그런 정당의 후보한테 표를 주겠냐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냐 이왕 맺으면 깔끔하게 먼저 맞고 말자. 라고 해서 탄핵에 딱 참여하고 이번 기회에 그냥 보수가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보수 또는 개혁 보수로 보수 진영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정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딱 그럴 경우에 또 보니까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재명이거든. 난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들 길바닥에 나가고 싶어 하거든. 엄청 나가고 싶은데 나가가지고 하면은 또 이재명이야. 이건 또 걸리거든 계속. 나가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지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다음 대통령은 아니지 하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 내에서도 만약에 이건 뭐냐.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좀 초를 친 거잖아요. 한 6개월만 기다려보면 2심 판결만 내려줘도 어떻게 보면 정리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정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초를 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선 이걸 가지고 카드로 아마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3가지 요구 조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 국민들 눈에 볼 때는 눈에 안 차요. 뭐 말이 되냐. 하야 아니면 탄핵 둘밖에 없어. 하야 아니면 탄핵 둘밖에 없어. 이건데 여기다 한다는 게 기껏 탈당해라. 근데 이 정도 요구도 지금 못 받아주는 게 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런 카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은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키는 누구한테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좀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일단 친한계다 하더라도 객관적 상황상 일단은 국민의 힘이 지금 여기서 서로 분열돼가지고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예. 그냥 분열되면 사실 둘 다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학습 때문에. 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핵의 트라우마가 이미 있어요. 예. 탄핵의 트라우마 있고 그다음에 원칙을 지키는 것도 좋은데 그 원칙을 지켰다가는 사실은 당이 두 쪽이 나고 자기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이런 현실적인 이권의 문제도 좀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친윤이나 친한이나 선뜻 탄핵에다가 표를 던지기가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가만 아니겠죠. 계속 얘기를 하고 뭐 한동훈 너 뭐 탄핵 계엄 심판 계엄 해제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은 너도 한통속이네 이런 비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 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도 꽤 괜찮은 이미지를 얻었거든요. 꽤 괜찮은 이미지를 얻었고 보니까 또 뭐 테마주인가 이런 것도 보니까 이재명과 더불어 한동훈도 같이 뛰었더라고요. 한동훈 테마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람들 뭐 생각하는 거면 이미 탄핵 절차 시작됐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럼 둘이 붙을 거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붙으면 누가 봐도 이건 100% 지는 게임이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에 아무리 한동훈이 대통령하고 선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당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엄을 시도했던 그 정당, 그다음 심지어는 계엄을 갖다가 시도한 걸 또 정당화 옹호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에도 보니까 의원총회 갔던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했겠는가 이러더라. 그다음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말 들었더니 대통령이 외롭대요. 외로워서 그랬대요. 우리라도 말벗을 해드립시다.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 대통령 출당시키는 문제, 출당도 아니야. 탈당 권유거든. 탈당 권유입니다. 탈당을 권유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탈당을 알아서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뭐냐면 탈당 권유가 아니라 그냥 출당이 돼야 되는 거거든.
출당을 해도 시원찮은데 탈당 권유를 해버리는 건데 이거 가지고도 7대 3이라는 거 아니에요. 반대가 7이고 권유하자가 3이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탄핵을 얻을 수 없을 거. 왜냐하면 게다가 요번에 넘어가잖아요. 이건 이건 인용됩니다. 중대한 사태. 이건 내가 볼 때 나는 그냥 100%라고 봐요. 100% 인용이 됩니다. 이번 사안을 볼 때 헌법재판소로 왔을 때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수님이 이 정도 위기 상황이면 그래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면 뭔가 대책도 나오고 뭐 어떻게 하겠다도 나오고. 아니, 대책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요? 대책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 하겠냐고.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구조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통령실도 못 말려요. 내각도 못 말려요. 당도 몰라요. 그냥 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교수님 일단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검사와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하는 유예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아니다. 진짜 대통령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바로 본캐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교수님 말씀대로 가장 유리해지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을 살린 게 지금 윤석열이에요. 살려준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지고 완전 코너에 다 몰렸는데 예. 지금 뭐냐면 조기 대선이라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얘가 계속 얘기를 왔잖아. 이 사태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은 제로 0%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50%까지 간 겁니다. 지금 될지 안 될지 반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서 결정될 거냐고 보냐면은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탄핵까지 찬성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예. 내가 볼 때는. 라고 한다면은 뭐가 돼야 되냐? 국민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 힘들이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당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결정하는 건 이제 광장의 정치로 넘어갔다고 봐요. 광장의 정치다. 여기서 될 건 없다. 우리가 다 알잖아 이 코드가. 쟤들은 분명히 탄핵을 하려고 할 거고. 왜냐하면 유일한 길이 그거거든요.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탄핵을 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먹통이 될 텐데 예. 그때 그걸 깰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거든요. 그 싸움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광장의 정치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자, 광장의 정치로 넘어갔다.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그걸 할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안 모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유가 없었거든. 이제는 모일 사유를 만들어준 거예요. 나 같아도 정말 열받으니까 막 나가고 싶은데 딱 나가려니까 민주당이네. 이재명이네. 이거거든. 이건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상당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딱 이번 사태를 딱 보게 되면 그래도 저쪽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하하. 또 다른 한편은 법원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법원의 판결에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 자책거를 넣은 거죠. 내가 볼 때 자폭 테러를 한 거예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선생님 몰라서 여쭤보는데 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이런 상황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만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했고 법을 알 만큼 알면 이럴 일은 없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이 대통령의 판단이 자꾸 야당에 쫓겨가는 이보다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안 될 거야, 기각될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반전을 깨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런 설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 대통령 합리주의 설 있거든요. 워낙 야당에서 말도 안 되게 하고 네. 계속 그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하는 게 사상초유고 실제로는 삼권 분립을 입법본원의 180석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실 삼권 분립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그런 걸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들도 형식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윤석열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 형식은 놔뒀거든. 형식은 유지하는 가운데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뭐 시비 걸 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무너뜨려 온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받아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나가 화가 났다. 그다음 너희들이 하는 게 얼마나 심한 거냐 이렇게 보여주고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실제로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성명 발표하면서 비판 성명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 한마디 더 한 게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하고 저 지경으로 뭐라 간다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결국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예.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유의 소유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다음에 오세훈도 그런 코드로 좀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he's not that smart.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수가 무너지는 거냐 또 무너지는 거냐. 그렇죠. 참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보수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뭐 비전 없는 사람들의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TK 사람들의 결국은 TK 의원들 이번에 딱 2명 참여했더라고. TK 2명 참여하고 홍준표 지금 봐요. 완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이철호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지금. 그 지역에서 지금 그러다 보고 거기가 보수인데 거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대통령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막아주면 돼요. 의원만 해먹으면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권을 잡으면 더 좋은데 뭐 그게 꼭 정권 안 잡는다 하더라도 내가 국회의원 계속하고요. 내가 시장 계속하고 내가 도지사 계속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보수가 변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그 보수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들어가고 완전히 또 새로운 사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세대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된다는 건 이 사람들의 기득권을 잃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발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튜버 고성국이니 아니면 누구의 신의 한수 신혜식이니 뭐 100몇십만씩 되더라고요. 얘들이 앉아가지고 얘네들은 장사를 그걸 하는 거거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죠. 이 구조가 강고하게 남아 있어서 사실은 당원의 3분의 2가 한동훈을 뽑아줬지만 한동훈이 실제로 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2가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겁니다. 7대 3이래잖아요 지금 7대 3. 지금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그래도 대안이 이재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계속 또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이 목소리의 이유 뭐 너무나 분명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재명은 아니지 않냐 하는 목소리 또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도 지금 기우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세 역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저도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해 본 게 처음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고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깝깝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당을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가는 거고 당 안에서 자기의 지도력을 관철시켜내야 되거든요. 아까 3가지 요구 조건 얘기했잖아요. 하나, 2개까지 됐습니다. 마지막 3개가 출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당. 일단은 여기까지 관철시켜내서 일단 당에 자신의 그 지도력이 관철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과제예요. 이번에도 드러났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역할이 빛났어요. 역할이 빛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던 게 대부분의 의원들은 안 들어오고 분위기 살피고 있었다는 거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깨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이기도 하고 위기라는 점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위기는 곧 여당의 위기예요. 아무리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당 대표 또는 여당 후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위기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친윤 세력들이 이제 할 말을 많이 잃었겠죠. 국민들이 화가 났거든. 그래서 당내에서 자기의 이제 지도권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 문제 있잖아요. 탄핵 문제에서 내가 볼 때는 승부를 딱 걸 수 있는 형편이 좀 아닌 거거든요. 자기 세력이 딱 있고 왜냐하면 딱 끌고 나가려면 분당을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분당을 결심하면 분당을 끌고 나갔을 때 뭐가 돼야 되냐면 최소한 뭐가 돼야 되냐면 교섭단체 정도는 돼야 돼요. 교섭단체. 사실 교섭단체가 돼도 쉽지 않다라는 게 지난번에 경험상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딱 나갈 때 요번에 18명인데 그중에 또 상당수는 뭐예요? 비례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분당을 결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볼 때는 탄핵 찬성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하면 다 그냥 바로 뭘 얻어맞습니까? 이제 민주당부터 야당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 험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 험로를 헤쳐나가면서 어떻게 당에서 자기 지도력을 관철하고 당의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느냐. 거기 지도력에 이제 그 지도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오메이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게시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앞날이 깜깜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또 지금 거의 게시판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살맛도 안 난다, 밥맛도 안 난다, 잠도 안 온다. 진중권 교수님, 선생님, 제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고 어차피 지금 이런 상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만 좀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좀 아니면 좀 이재명과 이 개딸 세력만 좀 정리가 되면은 좀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가고 국힘도 이 시대착오에서 벗어나고 지금이 몇 년 21세기 디지털 시대인데 앉아가지고 박정희 전두환이 하던 짓을 갖다 지금 재현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사고방식들이 낡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래서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보수층이 젊은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 생각 그대로 고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수가 더 젊어져야 되고요.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정상적이어져야 더 뭐랄까 더 온건해지고 더 정상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제가 있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눈앞에 뭐 이번 대선 다음 대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영원히 희망이 없을 겁니다. 지금 뭐냐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총선 한번 치를 때마다 그 보수층은 100만 명씩 사라져요. 노령화돼 가지고. 그럼 젊은 층에서 이게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상계엄이 진정 내려져야 될 곳은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될까요?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역사는 2번 반복된다 그랬죠. 칼 마르크스랑 그 공산주의 사상가가 했던 말입니다. 역사는 2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옛날에 비극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희극으로 끝난 거죠. 한 편의 코미디를 끝나버린 겁니다. 자폭대로, 자해극으로.